자, 우리 동문 회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셨죠? 네. 그 추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동문 회장님께서 지금 까먹고 말씀 안 하신 게 하나 있는데, 네. 5월달에 총 동문 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저희들도 많이 어렵고 뭐 상황이 좀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결책이 뭐 딱히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묵묵히 앞을 바라보면서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희망이라고는 뭐 할지언정 그걸 보시면서 그냥 즐겁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미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책이라고는 만화책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만화책을 워낙에 좋아해서 네. 저는 나중에 이제 시골 내려가서 집 한 채를 올려놓고 방에다가 만화책만 가득 채워놓고 한 달 동안 한번 제가 라면만 먹고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혹시라도 나는 자연이다 나오면 혹시 전주하세요. 네. 네, 요즘 그 뭐지 뭐 엄격이 인격이다 뭐 이제 이런 책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엄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볼 때 언어를 봐라. 이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 예. 그래서 언격이 인격이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이제 새는 날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긴 하는데 뭐냐면 그 새들이 가지에 이렇게 앉을 때 이 새들은 가지가 부러질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되게 위태롭거든요. 그죠? 근데 걔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날개를 믿으니까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가지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날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날아갈 수 있고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역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요. 코스모스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모르세요? 쉬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코스모스, 총균새 뭐 이런 것도 너무 책이 이만큼 두꺼워서. 근데 그 여담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책들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책들이 있는데 뭐 양도소득세 하나만 해서 한 요만한 두께로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세 공무원들 교육용 책이에요. 교육용 책.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례집이에요. 예. 근데 그걸 읽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만한 책 읽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검색을 해도 되는데 솔직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거의 절반은 거르고 가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정확하게 법률을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올려놓은 그 자료를 그대로 퍼다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애초부터 정보 자체가 잘못돼서 올라오면 계속 잘못된 자료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건 다시 한번 꼭 법률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부여 특별공제 거주기간을 판정을 하는데 자, 우리가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당연히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뭐 참고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조정대상 지역 2년 이상 거주는 무슨 시점으로 판단하는지 아시죠? 취득 시점. 예?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리겠고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확인해야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속주택이 있잖아요. 공동상속주택. 그때 거주기간은 누구의 거주기간으로 가느냐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안 계시면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신 분
근데 그분도 안 계신다 그러면은 최연장자의 거주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이시잖아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이 상속 지분이 제일 크겠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집에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들만 놔두고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양육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 산다 그래서 2년 거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개정을 하기를 그러지 말고 그냥 공동상속인 중에서 거주 기간이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 살던 분, 그 집에서 사시는 분 중에서 상속인 중에서 그 집에서 사시는 분 중에서 거주 기간이 제일 긴 분 있죠? 그분 걸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안 살았어도 자녀가 이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자녀 걸 갖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질문도 들어왔었는데 우리 그 중과 대상 있었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금 계산할 때 20%나 30% 추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올해 5월 9일까지였어요. 그 배제가. 그러니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0% 30% 적용하지 않고 장특공제도 가능하고 예, 그게 내년까지로 연장이 됐으니까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남 3구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양도 시점으로 판단할 거냐, 취득 시점으로 판단할 거냐. 전부 다 무슨 시점으로 판단해요?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노원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지금은. 단 취득 시점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할 때만. 비과세 거주기간 2년을 판단할 때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이번에 2개가 추가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2개가 추가됐는데 소형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짜리 준공 시점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한 것들은 요 주택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규정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다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짜리고 수도권 지역은 안 됩니다. 네. 요것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하나 신설됐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서도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아시죠? 주택 가격을 다 합쳐가지고 얼마를 빼요? 9억입니다. 9억. 다주택자는. 12억을 빼주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세대 통틀어서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고 그 하나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만 공동 명의로 되어 있거나 세대 통틀어서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9억만 빼줍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그래서 작년에 개정됐던 내용이잖아요. 네. 9억, 12억.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9억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세대 통틀어서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고 한 사람 명의 단독 명의일 때만 12억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대신 요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는 주택들이 몇 개 있어요. 주택수 판단할 때 제외되는 주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주택.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5년이 아직 안 된 것들. 5년이 지난 거라고 하더라도 6억 원이나 3억 원 이하짜리는 제외시켜버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 저가주택 3억 원 이하짜리. 이러한 주택들은 다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면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거기에 이 2개가 더 지금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니까 그 정도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2월 과세 규정 아시죠? 2월 과세 규정. 네. 참 이거 잘 써먹다가 지금 규정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이제 써먹을 일이 없어졌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이내 팔았다. 그러면 그냥 증여 하나만 하다. 그게 2월 과세 규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아마 이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내 거 판다, 내가 네 거 판다, 네가 네 거 판다. 혹시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를 증여를 한 다음에 이를 증여받아서 파는데, 이 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준비 속이고 이 사람들이 거래한 물건이 부동산이거나 분양권이거나 또는 회원권이었을 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니까. 그리고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원래 이게 5년이었다가 작년에 10년으로 연장됐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은 내가 내는데 계산은 여기서부터 해준다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0억에 취득을 해서 자 20억에 증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24억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느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더라. 예. 물론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은 2월 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자 10년 이내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은 내가 내는데 계산은요. 여기서부터 얘를 빼주고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24억에서 얼마 빼서 10억을 뺀 전체 양도 차익액 14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 필요경비 범위 안에가 취득가액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들어가요. 이게 비용 처리가 돼요. 알죠? 그러면 여기서 취득가액은 지금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취득가액은. 그러니까 10억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비는 이때 지출한 금액을 잡아내면 돼요. 양도비는. 자, 문제는 얘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확장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누가 팔았느냐? 수증자가 팔았죠. 뭐 수증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당연히 이 사람이 팔았으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팔았는데 이 사람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넣어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안 넣어줬었어요. 넣어줘야 되죠? 왜?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안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이 사람 것도 넣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출한 수선비 등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비용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뭐 2월 과세 같은 경우는 이용만 잘하게 되면은 세금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어차피 팔 생각이 없어도 미리미리 배우자에게 뭐 해놓는 게 좋아요? 증여를 해놓으라고요. 증여를. 그래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훨씬 수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산 가치가 자 취득을 했을 때는 4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날 거다. 자,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예요. 화폐 가치 하락을 뜻합니다. 우리는 명목 가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지금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숫자 공이 도대체 몇 개가 붙냐고요. 안 그래요?
너무 많이 붙어요. 근데 요게 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면 공이 지금 이 정도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 하나 잘못 쓰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진짜. 근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요 동그라미 잘못 쳤을 때 발생하는 그 사고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아세요? 그래요, 경매에서요, 경매에서. 분명히 나는 입찰 가격을 1억으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10억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솔직히 말해서 화폐가치 변화는 좀 줘야 되는데 시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되더라. 근데 나는 앞으로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미리 뭐 해놓으시라고요? 증여를. 그것도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놓으라고요. 왜냐하면 배우자 증여 공제가 얼마까지가 가능하니까? 6억까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10억이었을 때 미리 증여를 해놨다. 그러면 일단 10억에 대한 무슨 세금은 내시고 증여취득세는 내시고 그다음에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요. 그리고 나중에 팔았다. 근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나중에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4억에서 20억 계산하면 24억이 발생하지만 10억에서 20억 계산하면요. 10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10년 넘어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근데 만약에 10년 안 돼서 팔았다. 그래도 손해볼 일은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팔아도 이렇게 세금 계산해서 내고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팔아도 이렇게 세금 계산해서 내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재산 중에서 자산 가치가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지금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자산이 있다면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공동 명의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아예 배우자 명의로 이전을 시켜놓거나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시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하니까. 아시겠죠? 또 쓸데없이 또 이혼하고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이혼을 하더라도 2월 과세는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시죠? 이혼을 했을 때 2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증여 전에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양도소득세가 지금 적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증여공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당시에 배우자였기 때문에 6억 원을 공제를 받는 거지 증여 시점에 배우자만 아니면 6억 원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세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서 만약에 이혼을 통해서 2월 과세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증여 전에 이혼을 하시던가 증여 후에 이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네.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뭐 양도소득세는 딱히 어려운 거 없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양도소득세?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뭘 알아야 질문하냐? 아니 근데 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많이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설명해 주면 안 되죠. 네, 그냥 대충 넘어가셔야 돼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니들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고객분들한테 알아서 세무사한테 직접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세무사도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돈을 많이 줘야 제대로 알려줘요. 진짜로요. 네. 결국에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돈이 그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나오느냐는 다른 거죠. 딱 그 값어치만큼만 정보가 나오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개정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네. 근데 오늘 3시간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걸로는 3시간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죠. 여러분들 일단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네, 증여세 재산은 일단 증여 과세가액에서 증여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증여 이제 과세 가격에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증여 받은 것들은 전부 다 증여세 과세 가격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증여받지 않았지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도 있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요. 법률에 보면 굉장히 요건들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하여간 증여로 받았다라고 보는 금액에서 증여 공제를 해주는데 증여 공제가 얼마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 좀비속 간에는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아셨어요? 네. 그다음에 그 외의 기타 친족은요. 1,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하나 추가된 게 혼인이나 출산 증여 재산인 공제죠. 네. 이제 요게 하나 추가됐는데 아까 1억 5천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1억 5천이 아니고 1억이라 그랬었죠, 제가. 그 1억이 뭐냐면 여기는 1억이에요. 1억인데 자녀잖아요, 이게. 내 배우자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이번에 드라마 끝난 것처럼 뭐 내 남편과 뭐 해줘 뭐 요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자녀니까 요게 5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합쳐서 1억 5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아셨죠? 제발 그냥 갖다가 1억 5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 1억 5천이 정확히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거기에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감정을 많이 받습니다. 감정을 받을 때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그 과세표준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미만이면 세금 없습니다. 솔직히 50만 원 미만이면 그게 증여겠냐고요. 어느 대목에서 웃긴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세율 적용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하고 혹시라도 세대 생략해서 만약에 증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통 증여는 본인이 세대별로 간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뭔 아들이냐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요즘 아들, 딸 했다가는 큰일 나요. 자녀. 근데 자녀를 생략하고 손자녀한테 바로 갔다.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네, 할증과세가 붙어요. 왜냐하면 자녀한테 준 다음에 그 자녀가 다시 손자녀한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여세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나와야 되는 건 한 번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증과세라는 게 붙어요. 약 30% 정도가 붙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40%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꽤 셀 것 같죠? 꽤 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력은 부모의 경제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력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희들한테 재산을 증여를 하고 너희들도 나중에 너희 또 자녀한테 줄 거 아니냐. 바로 줘버려요. 그리고 30% 추가해서 그냥 냅니다. 그러면 한 달이 건너서 내는 것보다 더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계산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판단을 해보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뭐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자녀가 먼저 죽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죽었거나 아니면 자녀가 법적으로 증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그러면 그때는 손자녀에게 주더라도 할증이 안 됩니다. 이걸 대습상속이라 그래요. 대습상속, 대습증여, 대습상속,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뭐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거 3% 정도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할세액을 구하는데 자 일단 우리 증여재산 중에서 그냥 내가 받은 재산은 상관없어요. 받은 재산은 뭐 일정 기간, 증여 평가 기간 내에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매 사례나 감정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쓰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공시 가격을 쓰고 자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샀거나 비싸게 팝니다. 그죠? 저가로 양수를 했거나 고가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겨요.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인데 6억에 사요. 그러면 4억만큼 싸게 샀으니까 4억에 대한 이익이 생긴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인데 15억에 팔아요. 그러면 5억만큼 이익이 더 생긴 거잖아요. 취득가액 대비 말고 취득가액 대비 말고 취득가액은 예를 들어서 놔두고 현 시세가 10억인데 15억에 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걸 15억에 살 이유가 없어. 현 시세가 10억인데. 근데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냥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걸로 봐요.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증여재산가액은요. 시가의 30%나 3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 이걸 넘어가면 증여로 봅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가가 10억인데 6억에 취득을 했다. 자, 그것도 누구한테 취득을 했느냐? 특수관계인한테 취득을 했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일단 취득세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매매로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데 취득세는 원래 실거래가인 6억으로 가야 되는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을 했고 시가보다 싸게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가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그래서 3억이나 5%가 넘어가면 부당행위로 봐서 10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취득세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억짜리를 6억에 취득했으니까 4억만큼 무상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증여 문제는 시가의 30%인 즉 3억이나 또는 3억 중에서 적은 금액이니까 결국 3억이죠. 3억을 뺀 나머지 얼마? 1억에 대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증여세까지 내기 싫다면 증여세는 내기 싫다면 30%를 벗어나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두 개의 차이가 3억 원 이하이거나.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이건 규정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을 때는 이게 적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적용을 해줍니다. 주로 누구랑 거래할 때일까요? 특수관계인이 아닌데 이런 거래를 한다. 에? 애인. 애인. 안 그래요? 진짜 이런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돼요. 자금력이 되고 가정도 있던데 사랑하는 애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생활비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동산을요. 싸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야, 너 살아. 이렇게. 꼭 거기서 그런 탄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겨줬다. 그러면 애인하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거. 만약에 애인하고 특수관계인이면 이건 족보가 이상하게 꼬여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때도 자 적용을 하는데 이때는 30%만 봅니다. 30% 이상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인데 시가가 20억짜리인데 이걸 얼마에 거래하느냐면 16억에 거래를 해요. 16억에. 자, 그러면 20억짜리를 16억에 거래를 하더라. 자, 이게 만약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한 경우라면 증여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죠? 왜? 자, 이게 지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두 개의 차이 얼마? 4억이 30% 또는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시가의 30%면요. 6억입니다. 6억은 안 넘었죠. 20억에 30%니까. 근데 얼마는 넘었어요? 4억은 넘었으니까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증여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차이가 4억인데 그죠? 30%를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여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시가의 몇 프로가 넘어갔을 때만 30%에 넘어갔을 때만이에요. 3억 원 이상일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은 3억 원, 시가의 30%나 3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넘어가면 증여 문제가 생겨요. 특수관계인은. 근데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시가의 30%만 안 넘어가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인한테 이걸 얼마에 줘야 될까? 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보기 어렵거나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이런 금액들은 전부 다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시죠? 네. 뭐 그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다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다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 금액의 20% 또는 2억 원 중에서 어떤 적은 금액, 요 금액에 미달하면 그때는요 입증 안 해도 돼요. 미입증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10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10억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세무서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만한 능력이 안 돼 보여요. 그러면 입증하라고 소명자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얼마,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뭐 주식 투자해서 번 돈 얼마, 따로 꼼쳐놓은 돈 얼마, 이런 것들을 해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입증을 얼마를 했느냐? 9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입증 금액이 얼마가 남아요? 1억이 남죠? 그러면 요 1억 부분을 증여로 볼 거냐 말 거냐. 자, 요 미입증 금액이 증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 상환 금액, 자, 재산 취득가액 10억짜리를 취득했잖아요. 여기에 20%면 얼마예요? 2억입니다. 또는 2억. 어떻게 딱 또 정확히 떨어졌죠? 자, 그러면 20%니까 2억이죠? 2억보다 미달했죠? 요건 입증 안 해도 된다고요. 만약에 넘어가면 그때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7억을 입증을 했어요. 그럼 미입증 금액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을 넘었죠? 그러면 3억 전체가 다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3억 전체가. 네. 뭐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는 6억.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은 5천. 미성년자는 2천. 나머지 6천 이내 혈족이거나 4천 이내 인척인 경우는 1,000만 원입니다. 뭐 요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장인이 사위한테 줘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1,000만 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준다? 1,000만 원입니다. 그건 그냥 기타 인척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것도 괜히 뭐 직계 좀비속이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 증여분을 합산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동일인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동일인이 배우자까지는 들어가요. 배우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으면 나랑 아버지 관계는 직계 좀비속 관계니까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엄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동일인으로 봐서 1억으로 잡아요. 1억으로 잡아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10% 계산해서 500만 원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를 받습니다. 내가 성년인 자녀가 받았다고 쳐요.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게 되면은 자, 1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니까 5천만 원 공제해서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나오고 10% 계산해서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30%를 하기 때문에 485만 원, 15만 원 공제해서 485만 원 세금 내시면 돼요. 그리고 10년 안 돼서 다시 할머니로부터 받아요. 1억 원을. 10년 안 돼서. 그러면 할머니는 나한테 직계 존속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할머니가 직계 존속이 아니면 남이에요? 배달 도대체 드라마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고요.
나 저분들은 도대체 어느 포인트가 웃긴지 모르겠는데. 자, 할머니도 나한테는 직계 존속입니다. 근데 동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산은 안 해요. 합산은 안 하는데 이미 앞에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공제 받았죠.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받을 때는 못 받아요. 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이분도 나한테는 직계 존속, 이분도 나한테는 직계 존속. 다 직계 존속이에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전부 다 나한테는 직계 존속이라고요.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직계 존속으로 받았으니까 전체 합쳐서요. 5천만 원만 공제를 받되 이 두 개를 합치지는 않는다고요. 증여 재산가액을. 그러면 여기 따로 세금 계산하고 여기 따로 세금 계산해야죠. 세금 계산하는데 할머니로부터 넘어왔으니까 세대 할증이 됐죠. 그죠? 세대 할증이 됐으니까 30% 추가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1260만 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로부터 받았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엄마로부터 받았다. 1억 원을. 그러면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1억 있죠. 그거 합쳐진다고요. 그걸 합쳐야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2억 원이 되는 거고 합쳤으니까 5천만 원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쭉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축 계산을 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 요때 냈던 세금 이 금액을 합쳤으니까 요때 냈던 세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약 1,450만 원 냅니다. 이러한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지금 넘어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할 때 아버지로부터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을 거냐, 아버지로부터 받고 조부모로부터 받을 거냐, 네, 요걸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은요 어때요? 조부모한테 받는 게 약 한 200만 원 정도 싸죠? 이게 지금 1억으로 잡아서 그렇지 10억으로 잡으면 내용이 또 틀려집니다. 제발 좀 받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증여공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증여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생각보다 모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10년짜리 2천만 원 적금을 들으라고요. 10년짜리. 아니면 2천만 원짜리 주식 계좌를 열어줘요. 배당주로.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날 때 이 애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2천만 원을 넣고 증여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놔둬요. 그동안에 받은 뭐 세뱃돈이나 용돈 이런 것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따로 통장 계좌 만들어 놓고 얘 이름으로 하여간 증여 신고를 딱 2천만 원을 해놓고 냅둬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배당이 계속 나오겠죠. 그건 얘 이름으로 나오는 거니까 증여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통장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10년 딱 10살 되던 해 다시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넣습니다. 그 계좌에. 그리고 신고를 넣어요. 뭐 또 역시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 총 통장에 4천 들어가 있고 배당받은 금액 또는 주식과 주가 인상된 금액 그건 뭐 순수하게 얘 거예요. 그리고 20살 때 5천을 추가합니다. 이제 통장에. 그러면 순수하게 9천은 들어가는 거죠. 순수하게. 자, 9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서 뭐 배당받은 금액, 이자 나온 금액 또는 주가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들 토탈하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20년 동안 애플 주식을 사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래도 그냥 단순 계산하더라도 1억 원까지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1억 원까지 입증 가능하죠? 그리고 30살 될 때 다시 5천을 줍니다. 그러면 1억 5천은 순수하게 1억 5천은 얘 재산으로 무조건 만들 수 있고 그 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각종 용돈 등도 모아놓으면 꽤 커요. 생각보다. 예. 요것도 합치게 되면 나중에 이 자녀가 30살 넘어서 집을 산다거나 했었을 때 소명하라고 하면은 이 자료들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물론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맞죠.
그리고 20살 때까지는 얘한테 이런 돈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달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한 방법이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재산을 이전시킬 때 늘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상속으로 줄 거냐, 증여로 줄 거냐. 근데 재산이 그 상속세는 최소 얼마까지는 공제가 되는지 아시죠?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까지가 공제가 돼요. 상속재산은 10억까지가 공제가 되고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까지 공제돼요. 최소 금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재산이 10억이나 5억이 안 된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나요? 예. 그냥 상속으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상속으로 가는 게. 근데 그게 넘는다. 그러면 미리미리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 주시라고요. 10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10년 계획을. 왜냐하면 상속세 범위 안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 다 상속세 가액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50억이 있다. 50억이 있는데 나중에 자녀한테 50억을 주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요. 한 5억씩에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증여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 20억만 상속을 해줘요. 이래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망일로부터 계산을 해서 소급해서 10년 이내 증여된 것들은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미리 증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뭐 미취학 아동인데 벌써 주식이 한 20억 된다. 그죠? 뭐 금수저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나오죠? 그분들이 미리미리 재산 증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요. 상속세로 지금 얼마를 내야 되냐고요. 삼성 기업 다 팔아야 돼요. 1천억, 즉 다시 말해서 1조면 상속세가 5천억이에요. 근데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 재산이 1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고 지금 뭐 이거 매각하고 저거 매각하고 5천억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논란이 된 게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뭐 해주는 거예요? 재산을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조금 내더라도 그리고 미리 재산을 증여를 했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더라도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때 사망을 해요. 자, 이때 사망을 하는데 이때 재산가액이 상속 재산가액이 총 50억이에요. 총.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50억 중에서 자, 부동산이 있는데 이 안에가 부동산이 있는데 현 시세는 얼마냐? 현 시세는 1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부동산이 이때 당시 시세는 4억이에요. 4억. 그래서 지금 상속 당시에는 10억이고 10억까지 합쳐서 지금 얼마예요? 50억인데 요때 증여를 미리 해요. 그러면 증여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죠? 근데 이게 10년 이내예요. 그러면 이게 포함이 되고 포함돼서 계산된 상속세에서 얘를 냈던 금액을 빼줘요. 아셨나요? 그때 포함될 때 이 금액으로 포함돼요. 이 금액으로. 그러니까 50억이 아니라 44억이 되는 거예요. 상속 재산가액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금 40억에 부동산 10억이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상속을 해주면 50억이죠. 근데 현금 40억밖에 없다. 부동산은 그 전에 이미 4억일 때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지는 금액은 4억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놓는 게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신설된 내용이죠. 네, 혼인, 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인데, 자, 각각 1억씩입니다. 그래서 혼인했었을 때 주는 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축의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녀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 있죠. 자녀 명의로. 그건 증여재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는 부모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 있죠. 그래서 부모 명의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한테 줍니다. 요건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증여입니다. 그건 증여예요. 근데 부모 명의로 들어온 그 축의금이 대부분은 5천만 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안 생겼지만 만약에 부모 명의로 그동안에 내가 나가서 뿌린 돈들 있잖아요. 그걸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왔다. 부모 명의로. 그리고 니들 결혼했으니까 자 이거 갖다 써 라고 주더라. 그러면 이건 증여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통장 만들어 놓고 뭐 하셔야 돼요. 카드해서 니들 알아서 써 하고 주는 게 맞죠.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장소에서 살면서. 뭐가 독해요. 며느리나 사위가 싫어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자녀가 출산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축의금이라든지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주더라. 그러면 최대 1억 원까지 두 개 합쳐서 최대 1억 원이에요. 아시겠나요? 요거 1억 따로, 이거 1억 따로 해서 최대 2억이 아니고 두 개 합쳐서 1억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5천, 그 다음에 자녀가 출산했었을 때 5천 이렇게 주면 두 개 합쳐서 1억이니까 1억까지는 문제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자녀 공제 아까 앞에서 5천 있으니까 합쳐서 최대 1억 5천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 증여재산 공제,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요. 만약에 이게 혼인이 깨졌다. 깨질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언제냐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전 2년 이내 받은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서로 약혼해서 우리 혼인하자 이 상태에서 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요. 만약에 뭐 만약에 이제 그 약혼자분이 사망해서 혼인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뭐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민법상 약혼 해제 사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신병, 불치병 뭐 이딴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간음했다 뭐 이딴 것들도 있고. 하여간 뭐 이래가지고 약혼이 깨졌다. 그러면 이걸 반환을 해줘야 돼요. 받은 걸 다시 반환을 해주라고요. 안 그러면은 공제받은 것에 대해서 가산세 붙여서 세금 때립니다. 그 반환은 언제까지 하느냐?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통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입증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통장에다가 증여받은 금액 반환이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통장에 뭐로 적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월급을 내 통장으로 받아서 배우자한테 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월급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과 생활비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틀려요. 느낌이. 생활비라고 적어서 주는 게 훨씬 나아요. 나중에 증여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뭐 생활비를 20억씩 준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기겠죠. 자, 뭐 이 내용은 뭐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고, 여러분들께서 모르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증여인제 재산,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반환을 시킬 때가 있어요. 반환을 하더라도 취득세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는 증여세 문제를 안 생기려면 언제까지 반환하시면 되느냐면 신고기간 내, 즉 3개월 이내 반환을 하게 되면은 처음 증여받은 것도 증여세 안 내고 다시 돌려주는 것도 증여세 안 내요. 아셨어요? 근데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 반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증여를 받아요. 그러면 7월 말까지, 그 다음 10월 말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이 사이에 증여받았다가 다시 반환을 했다. 그러면 증여받은 것도 세금 없고 반환하는 것도 세금 없고. 근데 이 사이에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고 나서 3개월 이내 반환했다. 그러면 처음 증여받은 것, 내가 증여받은 것은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반환하는 행위는 세금 안 내요. 근데 여기까지 지나고 나서 반환했다? 둘 다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반환을 해야 된다면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시는 게 좋고 신고기간이 지나더라도 3개월 이내는 반환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자, 그래서 증여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뭐 뒤에 뭐 상속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네, 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마지막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네. 뭐 글귀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보다 인생 선배시고 많이 살아오셨고 많이 겪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남은 삶 동안 더욱더 힘을 내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시고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